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준금리 인상 단행, 대출금리 또 올랐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금리가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은행 이자, 대출할 때 내는 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금리라는 단어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금 들 때, 대출 받을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볼 때도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자, 10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저녁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가장 쉽게 설명하면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에도 가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과를 사려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금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은행은 그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죠. 집 사려는 사람, 사업자금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때 은행은 빌려준 돈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바로 이게 이자이고, 이 이자의 비율을 우리는 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금리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가치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100만 원과 1년 후에 받는 100만 원,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미래의 돈을 지금 쓰려면 프리미엄을 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위험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대출해줄 때 금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내년엔 1,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보상받아야 하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금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금리 종류가 엄청 많더군요. 기준금리, 시장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머리 아프시죠?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인데요. 이게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마치 체온계로 치면 36.5도 같은 겁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금리들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그 다음은 시장금리인데요. 실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입니다.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같은 것들이죠. 기준금리를 참고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입니다. 예금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율이고요.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죠. 당연히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습니다. 그 차이가 은행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2.8%에서 3.5% 정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떨까요? 평균 3.8%에서 4.8% 사이죠. 신용대출은 더 높아서 5%에서 8%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를 보면 은행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금리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총재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이 모여서 투표로 정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 결과를 온 나라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바뀌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뀌거든요. 금통위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가 너무 빨리 달리면 금리를 올려서 속도를 조절하죠.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물가가 안정되는 거죠. 반대로 물가가 너무 안 오르거나 내리면 금리를 내립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특히 달러 환율을 많이 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금리가 2%인데 미국 금리가 5%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옮깁니다.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환율이 치솟죠.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 동향을 항상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한국은행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기축통화라는 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사도 달러로 결제하고 일본이 독일 기계를 사도 달러로 결제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85%가 달러로 이루어지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2023년에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금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대출 이자입니다. 금리가 1%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요. 연간 이자가 약 270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거죠. 작지 않은 돈입니다. 예금 이자는 반대로 늘어나겠죠? 1,000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었다면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대체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나 채권이 매력적이 되거든요. 위험한 주식 대신 안전한 예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죠. 둘째,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고 주가도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 코스피가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똑같은 금액을 빌려도 월 이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집값도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고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 건가요? 내리는 게 좋은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는 각각 목적이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주로 물가 때문입니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물가가 급등하죠. 이럴 때 금리를 올려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더 저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안정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더니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었고요. 한국도 5%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 부양 때문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이럴 때 금리를 내려서 돈을 쓰기 쉽게 만드는 거죠. 대출 이자가 낮아지니까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을 때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은 심지어 0.25%일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린 거죠. 그런데 금리 정책이 항상 잘 먹히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거든요. 금리를 너무 오래 높게 유지하면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이 망하고 실업자가 늘어나죠. 반대로 금리를 너무 낮게 오래 두면 자산 버블이 생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물가를 잡을 것인가, 성장을 살릴 것인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볼까요?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됐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맞죠.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에 금리를 3.5%에서 3.0%로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5년 2월에 2.75%, 5월에 2.50%로 계속 내렸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강해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고 있거든요. 만약 한국만 금리를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모든 금리가 움직이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고 주식과 부동산은 대체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살아나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는 경제의 체온계 같은 겁니다. 너무 높으면 경제가 얼어붙고 너무 낮으면 과열되는 거죠. 적정한 온도를 찾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뉴스에서 한은 금리 동결 이런 소식이 나오면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금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조절이거든요. 다음 시간엔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물가 상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가 왜 오르는지, 어떻게 통제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이죠.